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12부 판도라의 상자 조의제문이 열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김일손에 대한 신문을 주도하던 유자강이 득템을 한 게 있죠. 그죠? 그야말로 월척을 하나 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조의제문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냥 조의제문 붙여서 쓰기는 하는데 뭐 읽을 때는 조의제문 뭐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이 조의제문은 무엇인가? 김정직이 살아생전에 지은 글인데 글의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에요. 고대 중국 역사의 한 토막을 가지고 와서 쓴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 역사 속의 인물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인데 그럼 또 의제는 누구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때는 정말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거의 뭐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한 1500년 가까이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죠? 기원전 206년 무렵입니다. 진의 시황지가 세상을 뜬 후에 각 지역에서 반진거병이 일어나서 결국 진은 무너지게 되죠. 이때 당시 반진거병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 유명한 항우와 유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반진거병에 참여했던 제후들이 어쨌든 자신들을 이끌 만한 맹주,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들 이제 제후급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왕급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왕급을 하나 모셔와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진의 황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제 황제로 삼기자. 자,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게 누구였냐면은 전국시대 때 진 다음으로 썼던 게 초입니다. 그래서 초의 몰락한 왕족 중에 한 명인 웅심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의 회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의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의제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진이 결국에는 패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의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천하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항우가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사실상 진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내 공이 제일 크고 내가 천하를 끌고 가고 싶은데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항우가 의제를 시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항우는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한 패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사건 직후에 부하들이 이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하들은 아마 항우 성과를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 성격상 그냥 의지한테 넘겨줄 것 같진 않다. 그 알고서 이제 항우를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항우 부하들이 이거 가지고 이탈하진 않았겠지만 그 밖에 다른 제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누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냐면은 유방이 이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의제가 폭군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군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신하가 군주를 시해를 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패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항우가 몰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하는 한 고조 유방이 차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이 이제 중국 초안 쟁패 때 있었던 짤막한 역사 이야기인데 김정직의 조의제문은 이때 당시 시해를 당했던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단순히 추모하는 글이라면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될 것이냐? 또 그게 궁금하죠, 그죠? 이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보면 이래요. 조의제문은 표면상으로는 김종직이 의제를 추모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요. 의제를 시해한 항우를 비방하는 내용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항우를 세조에 빗대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위가 좀 세집니다. 항우를 세조에 빗대 가지고 세조를 마구잡이로 비방하는 내용이 바로 이 조의제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항우를 세조에 빗댔다. 그럼 이제 의제가 노산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것은 또 뭘 근거로 얘기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조의제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김종직이 정축년 10월에 자신의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뜬금없이 초의 회왕, 그러니까 의제죠. 의제가 나타나서 원통함을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꿈을 꿨었는데 이런 꿈을 꿨었다. 얼마나 원통하길래 진짜 한 1500년에 살았던 그것도 중국
남방에 살았던 사람이 이 동쪽 끝에 살고 있는 나한테까지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냐 하면서 이제 조의 지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정축년 10월이에요. 왜 구태여 정축년 10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진짜 그날 그런 꿈을 꿔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요때가 이제 뭐 하는 날이냐면은 바로 노산군이 세상을 뜬 시기하고 일치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노산군이 세상을 뜬 시기에 꾸는 꿈에서 뜬금없이 의제가 나타나서 원통함을 호소했다. 그 얘기는 의제는 뭐다? 바로 노산군이다. 그러면은 의제를 시해하는 항우는 뭐다? 그거는 세조다.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심도 있게 쳐다보지 않아도 딱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쓴 게 바로 조의제문입니다. 복잡하게 베베 꽈서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반쯤 대놓고 이제 욕을 했던 글이 바로 조의제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의제문을 득템을 한 유자강은 즉시 조의제문을 들고 연산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조목조목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온통 세조대왕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밑줄 쳐가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해석을 해줘요. 자, 연산 당연히 모르진 않죠. 이 사안의 폭발력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연산은 부왕이었던 성적만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깡맹도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은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연산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치적인 그런 센스와 감각은 상당히 발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것 봐라. 이거 잘만 날카롭게 다루면은 진짜 한 방에 일망타진할 수 있겠구나.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겉으로는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김종직이 한마음으로 두 뜻을 품으면서 무려 새 조정을 섬겼다. 이거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새 조정은 그거죠.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3대를 섬겼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한마음으로 두 뜻을 품은 거 아니야. 성략을 국시로 삼은 나라에서 과연 이게 신화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당장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백관들로 하여금 의논케 하라 하면서 이렇게 명을 내리는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답정너식으로 이제 의논을 시킨 거죠. 사실 이거는 논의 하다 마나 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왕실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여지가 다분한 내용이고 그야말로 이제 왕의 영린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논의를 시킨 것은 크게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험악한 공포 분위기 조성.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신하들을 찍어 누르자. 연산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겠다는 의사가 반영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속가내기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딴소리 하는 놈들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제를 던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백관들은 왕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들 노심초사해하면서 복시부동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엄벌주의를 주장을 하게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엄벌주의는 극형을 말하는 거고 이미 김종직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극형은 부관참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몇몇 젊은 대관들이 용기를 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봐주면 용기를 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눈치 없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 부관참시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작호를 거두는 선에서 끝내자. 처벌을 하지 말자는 아니긴 해요. 이 사람들도. 다만 좀 이제 온건한 수위의 처벌을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말 했다가 바로 아작이 나요. 연산이 막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미 지금 대역 불충한 것이 확실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대역 무도한 사람의 편을 들다니 과연 네가 그러고서 내 신하라고 할 수 있냐? 너 의도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바로 국문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나장들이 아예 그냥 회의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하들을 질질 끌고 나가요. 그럼 어마어마한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하니까 이제 신하들은 극형 이외에 다른 말을 꺼내기도 힘듭니다. 결국 뭐 이제 답정너식으로 다들 극형을 주장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험했냐면은 김정직의 제자였던 표현말조차도 눈물을 머금으면서 극형에 동의를 할 정도로 대세는 완벽하게 기울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산의 정말 주특기인데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제압한다. 이것을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그 결과 이미 세상을 뜬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한 김일손,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권경유, 두 사람은 능지처사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유탄이 튄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일성이 사초에 세조를 모욕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이제 며느리에 해당하는 의경서저의 후궁 권씨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었었다. 이런 말들을 어디서 들었냐 했을 때, 바로 이제 허반에게 들었다. 뭐 이제 이런 말을 결국 김일성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 허반은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근데 그렇거나 어쨌거나 결국에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때 유탄 튀었던 사람들, 허반을 비롯해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말, 김갱필, 정여창, 임희재. 재밌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죠? 임희재. 네, 맞아요. 바로 그 임사홍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김종직의 제자 내지는 김종직의 일파로 분류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좀 다소 온건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까지는 가진 않고 일단 장형에 처한 다음에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살인 세력들이 일망타진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때 당시 이 사화를 주도했던 것은 바로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 그야말로 신이 났죠. 이제 자신의 복수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죠? 신이 나서 마구잡이로 이제 수천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칼춤 한참 추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같은 훈구 대신이면서 역시 살인 세력들에게 원한이 있을 법한 인물이에요. 살인 세력들한테 거의 뭐 두 타깃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어뜯겼던 사람인데,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노사신이에요. 노사신이 브레이크를 중간에 걸어요. 그래서 유자광이 이 험악한 공포 분위기 조성해 놓고 간당히 일체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발번세건 해가지고 철저하게 응징이 됩니다. 하면서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외치자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노사신이 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시냐, 올바른 말을 하는 선비는 마땅히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상 세게 처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유자광을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연산이 또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호사 자체는 이걸 놓고 보면은 살인들이 꽤 타격을 입긴 입었는데,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온 사건은 또 아니었어요. 사망자가 다수 나왔던 것은 갑자사화죠. 자, 그래서 일단 연산도 노사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갱필 등은 그냥 유배 정도로 이렇게 끝을 내준 건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호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얼핏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무호사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인공은 유자광으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 근데 막판에 놓고 보면은 노사신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또 그 브레이크를 받아준 사람도 연산이란 말이죠. 유자광에 대해서 부채질을 한 사람도 연산이고, 노사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브레이크를 밟아준 것도 역시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호사와의 진정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